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의 단수 공천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최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공천에 개입했는지 김 전 구청장에게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씨는 당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감찰반 시절 조국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상황이라 당내 반발도 컸습니다. 당선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강서구 지역 당협위원장 3명이 모두 다 반대한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만은 저거 지고 이러면 민주당 돕는 일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그 사람도 이게 그 사람도 이건 들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내 우려대로 김 전 구청장은 유죄가 확정돼 임기를 1년도 못 채웠지만 자신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에 다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습니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이 3개월 만에 사면해 출마의 길을 터줬습니다. 2022년 강서구청장 공천에 관여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 관계자들은 김 전 구청장이 정권 교체에 공을 세운 공익제보자라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며 윤 전 대통령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도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준석이 조금 떠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제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근데 사실 공천 준 사람이 이준석 아니에요? 취재진은 오늘 김 전 구청장 사무실을 찾아가 당시 공천 경위와 검찰 진술 내용을 물었지만 김 전 구청장은 MBC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강서구청장 선거를 두고서만 불거진 게 아니죠.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상당수 지역 공천에 관여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희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로 나섰던 문충은 환동의 연구원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만난 배경이 됐던 인물입니다. 특정 인사가 김 여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포항시장 공천을 받을 거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상인들이 있어가지고 서초동에 있어가지고 별이 있나 해가지고요. 저녁 제가 말씀을 하니까 그럼 오세요 그러면.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포항시장 공천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경북도당 위원장이었던 김정재 의원 의견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자신에게 역정을 냈다는 겁니다. 아니 대표님 그거 뭐 원래 그 공천이라는 거는 그 뭐 당협위원장하고 이런 거 의견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김정재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도당 위원장이 대통령 부부와 공천을 상의할 수 없다고 했고 문 원장은 김 여사를 알지 못하고 공천을 부탁한 적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문 원장 조사에 앞서 지난달에는 김정재 의원도 조사했습니다. 김영선 좀 해줘라는 윤 전 대통령 육성 녹음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지방선거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수사는 서울 남부지검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내세워 최소 4명의 공천을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친윤석열계 의원들 이름도 등장합니다. 검찰 수사 진전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규모가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 이상은 현직 대통령 부인이 아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빠르고 또 구체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소위 통일교의 2인자가 김건희 여사를 위한 선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진 법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건진 법사의 주거지에선 현금 다발도 발견됐는데 이 중 5천만 원은 시중은행에 공급될 때처럼 묶인 신권, 즉 관봉권이었고 여기엔 지난 대선 직후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특활비 역시 이런 형태로 공급된다고 전해지죠. 류현준 기자입니다. 통일교 2인자로 불린 윤영호 당시 본부장은 대선 직후 윤석열 당선인과 독대를 했고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뒷돈을 받고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윤영호 전 부부장이 전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건넨 정황을 검찰이 추가로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윤영호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위한 선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는 그러나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고 목걸이도 잃어버렸다고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목걸이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검찰은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건네졌는지는 물론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에게 금품을 건넨 이유와 대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2022년 12월 17일 건진법사에게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며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논의를 제안하면서 히림 대표도 같이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에 관여한 히림 종합건축사 사무소로 추정됩니다. 김 여사의 어머니이자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의 관계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는 2023년 12월부터 1년간 최은순 씨와 10차례 통화했는데 이 중 7번을 최 씨가 먼저 연락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 9월 29일엔 1시간 33분 9초, 10월 24일엔 1시간 48분 24초나 통화했고 비상계엄 선포 4일 뒤인 12월 6일에도 50분 가까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건진법사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 1억 6,500만 원의 출처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5천만 원은 밀봉된 신권으로 한국은행 표기가 붙어 있었는데 2022년 5월 13일 14시 5분 59초 윤 전 대통령 취임 4일 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는 검찰에 현금으로 받은 기도비를 생활비로 쓰려고 모아뒀다며 집에서 3억 정도 들고 나왔다 남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그럼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필요할 텐데요. 검찰이 어제 김 여사의 변호인에게 최대한 조사를 빨리 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수사가 이제 김 여사 턱밑까지 이르러 출석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검찰의 변호인 선임계도 냈습니다. 검찰 조사가 임박해오자 법률 대응에 나선 겁니다. 검찰이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 의사를 전달한 건 지난 2월부터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건강상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으니 최대한 빨리 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 조사는 없었습니다. 조사가 이뤄지면 고발 6개월 만입니다. 김 여사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은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이 핵심입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하고 지난해 22대 총선 때는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전 의원 지역구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김 여사와 명 씨의 연결고리가 된 여론조사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무상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조사 시점은 물론 조사 방식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로 출장 조사했다가 특혜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조사가 마무리되는 등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 연루됐다고 의심받아온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조사해온 금융당국이 검찰에 사건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아온 김건희 여사 등은 고발 대상에서 빠진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다만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선 뭔가 더 찾을 수도 있을 거란 단서를 남겼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전현직 대주주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지난 2023년 삼부토건 주가가 5배나 폭등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벌어졌다는 의혹입니다. 이로 인한 부당이득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7개월 동안 관련 계좌 200여 개를 추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장본인이었던 이 전 대표는 당시 한 SNS 단체 대화방에 3부 내일 체크라는 문자를 남겨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공교롭게 이틀 뒤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만난 데 이어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일정에 뛰어들면서 삼부토건이 테마주로 급부상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당시 삼부토건이 해외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었다고 결론짓고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부양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건은 부실 기업이던 삼부토건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데 정권 차원의 관여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이종호 수사 중에 있습니까? 어쨌든 언론이라든가 국회에서 의혹 제기한 부분을 저희 어떤 권한 범위 내에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려고.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MBC에 금감원의 계좌 추적에서 김 여사 등 주요 인물의 연관성은 확인된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로 넘어가면 뭔가 더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일 직접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는데 의혹 규명은 결국 검찰에 맡겨졌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이른바 윤심에 기댄 채 줄기차게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해온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조기 탈락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조차 탄핵 반대 여론은 빠르게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내란과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여러 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답정너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면 뒤엔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해 이른바 윤심이 실렸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로부터 6일 뒤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더불어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며 체제 전쟁을 언급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12.3 계엄 당시 발표한 긴급 담화문과 유사해 야당으로부터 윤석열의 재림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거대한 불의와 반국가 세력에 맞서 싸워 이길 용기와 투쟁력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또 다른 강성 후보인 이철우 지사와 함께 4강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탄핵 찬성과 반대가 2대2 구도를 형성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내부 기류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극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 최근에 뭐 윤 어게인 뭐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나타난 민심은 굿바이 윤이에요. 이런 흐름을 의식한 듯 탄핵 반대를 외쳤던 김문수 후보도 탄핵과 관련해 사과를 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탄핵에 대해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공개 요구하셨는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경선 결과만 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각 후보들의 득표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탄핵 찬성 후보 2명이 4강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기류 변화로 단정하는 건 섣부르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찬성과 반대가 2대2 구도라고 해도 그 나물의 그 밥이라며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숙의 1호 당원을 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강으로 추려진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내일부터 이틀간 이어질 1대1 맞수 토론의 대진표를 짰는데요. 토론 상대로 가장 많이 지목을 받은 건 탄핵에 찬성했던 당시 당대표 한동훈 후보였습니다. 토론 전부터 후보 간 신경전도 연출됐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4강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어 1대1 토론 상대를 지목할 차례. 첫 포문을 연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겨눴습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탄핵이 되고 또 이렇게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우리 한동훈 대표님 때 아니냐 해서 한동훈 후보는 거듭 당의 반성을 촉구하며 맞상대로 홍준표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자신들의 토론이 흥행 요소라는 점을 의식한 듯 홍 후보도 곧바로 한 후보를 다시 토론 상대로 골랐습니다. 어떤 반성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보여드려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들어가지 말고 저도 지목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왔어요. 예.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1차 토론에서 AI 전문성이 부족하다 맹공했던 김문수 후보를 골랐습니다. 지난번 1차 토론 때 그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물어보지 못하고 두 번 다 중간에 그 질문들이 다 끊겼습니다. 최종적으로 1대1 토론 4번 중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2번 맞붙는 등 한동훈 후보만 3번 토론에 나서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거듭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고민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후보들은 비상계엄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며 탄핵 찬성 반대 대결에 멈춰서 있는 셈입니다. 토론을 앞두고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난 안철수 후보가 내 지명해 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만만하니까. 제가 할 말을 먼저 하셔가지고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4강 후보들은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맞수 토론을 벌인 뒤 오는 토요일 다시 사자 토론을 갖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4강에 오른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은 벌써부터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거론하면서 당 외부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자력만으로는 최종 후보가 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추후 반 이재명 빅텐트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4강에 안착한 김문수 후보. 보수 진영에서 압도적인 지지율 1위였다가 최근 주춤한 원인을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 출마설에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가 무소속 출마할 경우 먼저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꺾으라는 것이 국민의 지상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는 같이 손잡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한덕수 총리를 추대하는 건 민주당 인사들인데 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이미 대선에 뛰어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거론했습니다. 빅텐트를 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아닐까. 전화 왔습니다. 빨리 경선을 끝내라 그런. 일단 4강에 오른 후보들은 당원 투표 50%가 반영되는 2차 경선을 앞두고 당심 끌어안기에 주력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은 현역 의원 48명이 합류했고 탈락한 나경원 후보와 접촉하고 있다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탈락한 내 후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고 한동훈 후보는 벌써
양양자 후보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일찌감치 한 총리 단일화를 거론하는 것도 2차 경선 전략의 하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문수라는 사람은 후보는 한덕수 보험을 들어놨어요. 한덕수 차출론에 미련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한덕수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한덕수,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공개 언급하는 건 그만큼 본선 경쟁력이 약하다는 걸 방증하고 있습니다. 반 이재명 말고 공통점이 없는 여러 정치 세력이 짧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얼마나 단단한 텐트 아래 뭉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주자들이 한덕수 차출론에 군부를 떼고 있지만 정작 한덕수 국무총리는 묵묵부답입니다. 외신 인터뷰에선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더니 오늘은 한미연합사를 찾아 육군 병장 출신 한덕수라며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군 면제였던 보수 정권의 역대 대통령들과 차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연일 대권주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신수아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경기도 평택의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 사령관과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헬기 경납고에서 지난달 산불 진화를 도운 한미 장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병장 한덕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미동맹 구호 같이 갑시다를 외쳤고 장병들은 같은 뜻의 영어 구호인 We Go Together로 화답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12조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하는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와의 대치를 이유로 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도 불참했는데 권한대행은 추경을 두고 국회를 찾는 겁니다.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최규하 당시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입니다. 정치권에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통령을 내가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심을 아직은 못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뭐 7, 80%는 일단 왔다. 한 총리가 지난주부터 호남과 영남 산업 현장과 서민식당을 격려한 데 이어 외신 인터뷰와 안보 행보까지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가 아닌 대권주자 행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차라리 대통령 선거 무소속 예비 후보 한덕수라고 솔직하게 소개하십시오. 민주당은 내란 방조자 한 총리 등 내란 패밀리의 국정농단이 여전하다며 더 강화된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또 내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는 한 총리에게 침묵 시위로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최종 결정할 주말 순회 경선을 앞두고 오늘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는 내란 종식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2차 방송 토론회. 김동연 후보가 개헌 문제를 놓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개헌과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100% 의견 동의를 하셨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100일 안에 개헌을 위한 절차에 바로 돌입하자고 주장한 건데 이재명 후보는 시급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여유를 두어도 괜찮겠다. 일단 김경수 후보 역시 국민의힘과 당장 개헌을 논의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정치 세력과는 개헌 논의를 당장 착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3년 임기 단축 부분은 심적시 대임덕에 들어갈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내란 종식 방법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비상계엄 사태를 막을 개헌과 함께 각각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개헌이야말로 내란을 항구적으로 종식하는 가장 큰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제도를 포함한 우리 정치개혁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 특검에 의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수사해서 그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사회 대개혁입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제도만으로는 안 된다며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근본적으로 이런 유인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이런 건 꿈도 못 꾸게. 이재명 후보가 대표 정책으로 내세웠던 기본사회도 화두에 올랐는데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지금은 성급하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 역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준비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새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 각각 국민의 충직한 도구, 메가시티 전도사, 경제위기 극복 전문가, 차별화된 키워드를 꺼내들며 막판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 현장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치팀 지윤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지윤수 기자, 첫 소식은 홍준표의 변심인데 홍준표 후보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오늘 맞수 토론 상대를 지목한 뒤에 서로 덕담을 나눴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 후보님 칭찬 좀 해주시죠. 똑똑하죠. 그리고 잘생겼고.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긴장해야 된다. 장난꾸러기죠. 홍준표 후보가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처럼 미남도 아니면서 셀카만 찍는다며 한 후보의 이미지 정치를 비판했는데요. 오늘은 좀 마음이 바뀌었는지 잘생겼다 덕담을 건넨 겁니다. 네, 그 두 후보가 서로를 상대로 지목했던 것도 의외였던 게 저희가 이 코너에서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지난번 토론은 이렇게 뭐 덕담을 주고받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잖아요. 네, 지난 주말 토론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키높이 구두를 왜 신냐고 저격했죠. 이에 한동훈 후보는 참 유치하시네요라고 맞받았습니다. 인신공격성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공방이 오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바로 볼까요? 순서 놓고 신경전, 무슨 얘기입니까? 예, 국회에 붙은 국민의힘 2차 경선 포스터입니다. 순서를 보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순서인데요. 가나다 순서가 아니다 보니까 1차 경선 득표율 순위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득표율 순서가 맞긴 한가요? 아닙니다. 네. 득표율 순서가 아니라 추첨으로 포스터 자리를 정한 건데요. 서로 누가 1등인지 순위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1등이다 이런 신경전도 오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는 사실 어제 그 결과를 봤습니다. A4 용지 반에다가 빽빽하게 써서 왔는데 제가 안경을 안 가지고 가는 바람에 저는 당연히 1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홍준표 후보가 1등을 했다는 얘기는 뭐 전언으로 들었습니다만 4명 가운데 가장 약체로 인식될까 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어제 발표 때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가나다 순서로 이름이 호명됐는데 홍준표 후보 측은 즉각 가나다 순서니까 기사에 꼭 반영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순위나 득표율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제 서로 우위를 확인했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토론 대진표 짤 때도 그렇고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민주당 얘기네요. 중앙선 다가간 이재명, 무슨 내용입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조갑제, 정규제, 두 정통 보수 논객을 회동하면서 나온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장관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이 꽤 평균적인 그 중앙선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어요. 일단 용산 집무실로 들어갔다가 청와대로 복귀한 뒤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는 문제 등을 검토할 생각이라면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고 초기에 그런 문제로 힘을 뺄 필요가 있을까라는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네. 이 두 정통 보수 논객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강하게 비판해왔고요. 이 후보는 실용주의를 내세워서 우클릭 정책으로 중도 보수를 공략해왔습니다. 중앙선 가까이서 만난 양측 회동,
중도 표심이 중요한 이번 대선 양상의 한 단면을 보여준 듯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윤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에 이어 며느리에게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이 의원 아들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지난해 10월 액상대마를 찾으려고 했던 서울 서초구 한 길가 화단입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이 씨가 이곳 범행 현장까지 렌터카를 타고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렌터카에는 2명이 더 타고 있었는데 그중 1명이 이 씨의 아내, 즉 이철규 의원의 며느리였습니다.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둔 마약을 찾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그대로 달아난 건데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부부에 대해 마약 정밀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이달 초 나온 국가수 모발 감정 결과에서 이철규 의원 아들이 양성 반응이 나온 데 이어 아내도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렌터카에 타고 있던 다른 동승자도 역시 마약 양성 반응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들 이 씨와 동승자 또 판매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부부 중 아내는 영장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워 영장까지 신청하지는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과거 대마 흡연 혐의로 검거됐다 마약 단절 교육을 듣는 조건으로 불기소됐던 이 씨는 오늘 결국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대마 양성 반응 나왔는데 투약 혐의 인정하세요? 아내도 공범으로 조사받는 중인데 어떤 입장이세요? 이 씨의 아버지인 이철규 의원은 경기경찰청장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아들의 마약 사건이 불거지자 잘못한 건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망신주기이자 배우가 있다는 주장을 피기도 했습니다. 아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자 오늘 서울시가 검사와 정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도 서울시는 집안 침하 위험도를 예측하는 안전지도를 만들다고 했지만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위험지역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죠. 또다시 이제부터 만들겠다면서 다만 위험지역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다면 공개하겠다는 건데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연희동에 길이 6m, 깊이 2m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서울도심 한복판의 땅꺼짐 사고로 운전자 부부가 크게 다치자 서울시는 집안 침하 안전지도를 만들겠다며 위험도 공시까지 공개했습니다. 집안 침하 가능성을 지역별로 분석해서 수치화하고 도면화하는 집안 침하 안전지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땅꺼짐 위험도를 5등급으로 나누겠다던 집안 침하 안전지도는 우선 정비 구역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상하수도관 등 도로 아래 시설물 6종과 집안 조건을 담은 지하 시설을 분석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마저도 내부 참고용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강남구 등 8개 자치구가 집안 침하 우려가 크다며 고위험 지역 50곳을 선정하고 서울시도 별도로 1930km 구간을 조사해 도로 아래 329개 빈 구멍을 발견했지만 보고하고 복구만 했을 뿐 안전지도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형 땅꺼짐 사고로 배달에 나선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지 한 달째. 오세훈 서울시장은 땅꺼짐 사고에 대비할 위험지도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를 비롯해서 지하수의 흐름 같은 것을 반영한 완벽한 지도는 사실상 지금까지 제대로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철도공사장 5곳과 자치구가 선정한 고위험 지역 50곳에 지표투과 레이더 검사를 실시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표투과 레이더 장비를 늘리고 땅꺼짐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 교체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집안 침하에 대비한 보다 완벽한 지하지도를 완성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면서 다만 이번에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 공개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평온하던 저녁 시간에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여성이 흉기에 피습돼 숨지고 마트 직원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30대 남성 피의자는 범행 뒤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송서영 기자입니다. 마트에서 다급히 나온 한 여성이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잠시 뒤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천천히 마트 앞을 걸어가며 전화를 걸고 약 5분 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됩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30대 남성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장을 보다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도 팔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기 돌아가신 분이 여기 찔려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고 이렇게 누워 계시고 이렇게 의식 없이 누워 계시고. 흉기는 마트에 진열돼 있던 제품의 포장을 뜯어 사용했고 범행 뒤에는 마트 매대의 과자 더미 안에 숨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앞에 막 내려가지고 당장발이 돼가지고 막 저쪽으로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바로 자빠이는 거기를 가서 봉지를 뜯고. 남성은 마트에 진열된 술을 꺼내 마신 뒤 범행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범행 후에는 마트를 빠져나와 거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수고 던지고 거기다가 까자박스 옆에다가 놔두고 이렇게 갔는데 범행 후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동네 아저씨가 계셔서 왜 그러냐고 말렸는데도 한탄하지 말고 가던 길 가시라고. 남성은 인근 병원에 손인대 수술을 받으러 이번 주 초 입원한 환자였습니다. 체포 당시 의사가 본인을 해치려고 해 범행했다고 한 걸로 전해졌지만 병원 측은 별다른 갈등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원하는 동안 이 사람이 뭐 문제적 행동을 보인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 건 없었는데. 경찰은 오늘 오후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약물 투약 여부나 병력 확인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연세대 대학원 학생이 대학원 선배였던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채 학교에 계속 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징계 직전에 자퇴를 하며 징계를 피한 가해자가 대학원에는 청강을 듣는다며 계속 드나든 건데요. 도윤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연세대 대학원생인 김모 씨는 지난해 여름 한 달을 긴 머리로 목을 감싼 채 다녀야 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대학원 선배한테 목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진짜 한여름 해도 완전 꽁꽁 가리고 다녔죠. 여자친구가 이 정도 뭐 하는 게 당연하다. 헤어지자고 하자 하룻밤에만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8차례 전화해 나오라고 하는 등 수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전 남친처럼 막 스토킹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아니가 연세대 생인데 뭐 부모님도 좋아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김 씨는 학교 성평등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지 넉 달 만인 올해 2월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성폭력으로 인정된다며 무기정학이나 유기정학 등의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전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위의 권고를 받아 실제 징계를 결의하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가해자가 자퇴하면서 징계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미래에 요청이 올 학생이니 자원책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가해자는 자퇴 후에도 학교에 계속 나왔고 피해자가 공부하는 건물에 출입했습니다. 바로 뒤에 그 피신부인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 강의실로 그냥 들어가서 숨었거든요. 성평등센터는 가해자를 이 건물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학과에 조치를 요청했지만 가해자는 버젓이 들어와 수업을 청강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뭐 듣고 싶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예. 당시에는 교수님께 공지가 내려온 게 없어서. 그런 거는 저는 뭐 이메일을 받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학교 측에서 해당 학과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내리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해자의 신원을 해당 학과에 명확히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연세대 측은 가해자가 자퇴해 일반인인데 신원이 전달되면 2차 피해가 우려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가해자를 신고한 후에야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아직 경찰의 피고 소인 조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은 할 말이 없다며 자신의 입장은 추후 변호인이 밝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지 사흘째인 오늘 바티칸에서는 일반 신도들이 교황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차기 교황 후보군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탈리아 언론에서는 한국인 최초의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도 유력 후보로 거명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종이 다시 울리자 산타 마르타 집에서 운구 행렬이 시작됩니다. 한 겹짜리 나무로 만든 목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교황은 잠이 든 듯 평온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추기경들이 긴 행렬을 이뤄 뒤따라 행진하고 성 베드로 광장에는 장엄한 성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아이, 눈물을 흘리는 신도까지 교황의 마지막 길을 박수로 배웅합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일반 대중들도 성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이곳에는 이른 새벽부터 애도 행렬이 줄지어 이어졌습니다. 교황과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가 세계에 전한 깊은 울림을 잊지 않았습니다. But he judged people, not by their race, not by their religion, not by their sex, and he wanted God to be the judge. 교황청에서 성직자부 장관으로 근무했던 유흥식 추기경은 추모 메시지를 통해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우리의 분단 현실을 특별히 안타까워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한 교황은 남긴 재산도 $100, 우리 돈 14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2013년 교황 즉위 이후부터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스스로 청빈한 삶을 살겠다고 가난 서약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don't know in English los más necesitados, los más marginales. 장례 일정이 확정되면서 차기 교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는 다음 달 6일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흥식 추기경도 후보군에 거론됩니다. 특히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코리에네 델라세라는 차기 교황 후보 12명 중 1명으로 유 추기경을 뽑기도 했습니다. 바티칸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 회부한 지 이틀 만인 내일 두 번째 심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인데 대선 전에 결론을 내놓을지에 대해선 법조계 관측이 분분합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주심 재판부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 첫 합의기일까지 어제 하루에 처리한 뒤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잡은 겁니다.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이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린다는 걸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재판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신속하고 독립적인 판결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와 신념을 국민 앞에 엄중히 증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속도전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조 원장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에 선거법 사건 633 원칙을 단순 권고가 아닌 강행 규정이라면서 신속 처리를 강조해왔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은 절차를 진행할 뿐 결론을 주도적으로 이끌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올지를 두고는 법조계의 관측이 분분합니다. 전원합의체 특성상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해야 하고 의견이 엇갈리고 쟁점이 복잡하면 심리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선 전에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된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전까지 확정될 가능성은 없어 이 전 대표의 출마에 걸림돌은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권 공방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나온 대로 무죄로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보다 확실하게 털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불거진 뒤 열리는 한미 간의 통상 협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타격이 가장 큰 자동차 관세를 우선 협의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미국 측 요구가 매우 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지는 협의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8개 정부 부처 50여 명에 달하는 협상단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시각 내일 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통상협의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수출 품목 1위 자동차 관세입니다. 지금 25% 관세가 부과가 돼서 그 산업에 큰 피해가 있는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이를 위해 자동차 관련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부 1차관도 방미길에 동행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마저 고관세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꼭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실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미국 업계에도 부담이 돼서 이제 국내적으로도 사실 업계 반발이 좀 심한 상황이고 아마 일정 부분은 좀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제시할 협상 카드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 분야 협력과 LNG 구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돌발 상황입니다. 최근 미일 관세 협의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등장해 판을 흔들거나 미국 측에서 방위비 이슈를 포함한 이른바 패키지 딜을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을 운운하며 최상목 부총리와 베선트 재무장관을 포함시킨 2대2 회담을 주도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인 우리 입장에선 섣부른 양보나 타협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약속을 지킬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확신이 적습니다. 국내의 정치적 상황을 미국한테 좀 얘기를 해서 협상을 좀 최대한 지연시키는 게. 미중 사이에 벌어진 미묘한 협상의 조짐, 또 우리처럼 안보 문제가 얽힌 일본의 협의 과정까지 봐가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김이 인기죠. 그런데 관세 부과로 미국에 수출되는 김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업계에선 판매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각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 협상에는 크게 진전이 없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손쉬운 상대를 대상으로 협정 체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식자재 도매업체. 미국에서 인기인 한국 김을 비롯해 라면과 주류 등 다양한 식료품을 매입해 소매점과 식당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수입품의 10%의 기본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뒤 매입가가 껑충 뛰었습니다. 약 10% 정도의 가격이 오른 상태고요.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른 상태로. 당장 납품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이윤이 줄어드는 상황은 대기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과일 소주를 주로 공급하는 주류 업체는 이익 급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판매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0% 기본 관세만으로도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유예된 25% 상호 관세가 실제 시행된다면 기업들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물건을 팔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지만 미국은 협상이 잘 돼가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34개 나라와 회담을 한다며 트럼프식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It'll be a fair deal for everybody, and it'll be, I think it's a process that's going to go pretty quickly. 또 중국과도 협의가 잘 되고 있다며 145%에 달하는 대중 관세가 가까운 미래에 낮아질 거라고 그간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보다 약한 국가 몇 곳을 상대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감한 세부 사항 협의는 뒤로 미루고 일단 잠정 합의를 한 뒤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려 한다는 관측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일본의 한 음반 회사가 재작년 고인이 된 유명 여성 가수의 추모 앨범을 내면서 미공개 누드 사진을 끼워 넣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유족이 나서서 발매를 막으려 했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재작년 세상을 떠난 일본의 유명 가수 야시로 아키. 1971년 데뷔해 수십 년간 엔카의 여왕으로 불린 일본의 대표 가수입니다. 지난 21일 가고시마의 한 음반 제작사는 고인을 기린다며 추모 앨범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20대에 찍은 누드 사진 2장이 특전으로 포함됐습니다. 음반 제작사는 아예 야시로 아키가 20대에 폴라로이드로 찍은 누드 사진이라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いないです。肖像権というのはなくなった場合は消えます。今あの世で会った時に要するに秋怒らねえでくれよな。 원로 가수의 추모 앨범에 누드 사진을 왜 넣었는지, 여성의 존엄을 죽은 뒤에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건지 곧바로 비난이 일었습니다. 公にするなんてありえない。ひどすぎます。 지금까지 8만여 명이 항의 서명에 동참하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업체 측은 판매를 중단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역시 강하게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본 현행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름이나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권리, 즉 퍼블리시티권 또한 소멸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相続っていうのが否定されているので、原則として正直もうできないっていうのが一般論となってしまいます。 한국 역시 사후 퍼블리시티권을 명시한 법은 아직 없습니다. 3년 전 법무부가 입법 예고까지 했지만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상속되고 최대 사후 100년까지 인정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K-팝의 인기와 함께 세계 음악의 중심에 선 한국.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공연은 많지 않은 느낌이죠. K-팝 스타들은 해외 공연에 주력하고 해외 유명 가수들도 월드 투어에서 한국만 건너뛰는 일이 실제로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년 만에 한국에 다시 온 콜드플레이. It's been a long time. We had to go away and practice because Korean artists are better than us. 농담 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2023년 아시아 5개국 투어 땐 한국을 건너뛰었습니다. 공연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들은 보통 5만석 이상 대형 공연장에서 공연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5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잠실 주경기장이 2년 전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4만 5천석 규모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잔디 보호 문제로 대관이 까다롭고 최근 공연 유치에 적극적인 고양 주경기장은 교통과 배후 시설이 열악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일본은 도쿄에만 3만석 이상 공연장이 5곳, 이 중 2곳은 6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합니다. 名古屋ドームとか北海道のドームにも行きました。どこから見てもちゃんと聞こえるし。 체육 경기와 나눠 쓸 필요 없는 음악 전문 공연장도 4곳이나 됩니다. 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でも使えるような会場施設が新たに改築され、最近でいうと大型の音楽専用のアリーナというかそういう音楽ホールもできてきました。 이렇게 공연장 확충에 공을 들이는 건 경제적 효과 때문입니다. 2년간 전 세계에서 콘서트를 열어 3조 원 가까이 수익을 올린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이 열리는 도시마다 지역 경제가 부흥해 테일러 노믹스란 용어까지 생겼습니다. 도시국가 싱가포르도 공연과 관광을 연계한 콘서트 투어리즘에 적극적입니다. 한 해 공연 관람객이 인구의 2배일 정도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블랙핑크, 콜드플레이 콘서트가 열렸던 내셔널 스타디움인데요. 공연을 앞두고 싱가포르 숙박시설을 검색하는 빈도가 평소의 8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이런 공연장에 오르는 상당수가 블랙핑크, 트와이스 같은 K-팝 가수들입니다. 잘 키운 K-팝의 수익을 해외 도시들이 받아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공연의 표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티켓값이 상승할 수 있을 거고요. 음표도 성행할 거고. 해마다 커지는 세계 공연 시장과 그 중심에 우뚝 선 한국 음악. 그 위상을 뒷받침할 기반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장타력을 높이는 배트로 알려진 이른바 어뢰 배트가 KBO 리그 훈련에 등장했습니다. 당초 방침과 다르게 KBO도 승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수근 기자입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홈런 비결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던 어뢰 배트. 배트 중심부를 손잡이 쪽으로 옮겨 만든 배트로 최근 국내에도 정식 수입됐습니다. 전 구단이 지금 다 써보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엔트리 반 정도는 이 어뢰 배트에 관심이 있고 이제 또 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서. 팀 타율 1위지만 팀 홈런 7위로 한 방이 아쉬운 롯데 선수들이 일제히 어뢰 배트로 훈련에 나섰습니다. 김태형 감독도 신기한 듯 배트를 살펴보고 휘둘러도 봅니다. 처음 쳐봐가지고 아직은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배트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7연승을 기록 중인 하나 선수들도 어뢰 배트로 타격감을 조율했습니다. 올 시즌 승인되지 않은 배트여서 사용 불가를 통보했던 KBO는 규정상 문제가 없는 배트인데다 구단들의 승인 문의가 계속되면서 당초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유격수 전민재의 깜짝 등장과 함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탄탄한 수비에 4할에 육박하는 타율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올해 전민재의 수비입니다. 끝까지 따라가 기어이 아웃을 만들고 안타성 타구를 낚아챈 뒤 한 바퀴 돌아 강력한 송구를 뿌립니다. 글러브만 끼면은 조금 달리기가 좀 더 빨라진다는 느낌을 좀 연습을 통해서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시합 때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롯데 이적 때만 해도 존재감이 크지 않았지만 어느 포지션이든 출전만 하면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보고 웃고 계셔가지고 눈빛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눈빛을 좀 다음 타석에 들어갔을 때 선배님께서 민재 때문에 일할 가겠네 라고 장난식으로. 주전 유격수 자리를 꿰찬 전민재에게 가장 놀라운 건 타격입니다. 15경기 연속 안타의 꾸준함 속에 4할 타율을 넘나들고 있고 그 결과가 수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소속팀 두산을 만나면 더 의욕이 타오른다는 전민재. 이거 무조건 잡아야겠다. 타고 올라가서라도 잡아야겠다. 유독 두산전은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크긴 했죠. 아직 이루지 못한 소박한 소망과 함께 사직구장에서 제대로 가을 야구를 느끼고 싶습니다. 세 자릿수 안타를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골든글러브 후보에만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그런 굴러들어온 복덩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전민재에게 롯데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준 그런 곳입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이름까지 바꾸고 축구 인생 2막을 꽃피우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강등위기까지 몰렸던 전북의 전진을 이끌고 있는 전진우 선수인데요. 송기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주말 대구전은 전진우의 동무대였습니다. 순간적인 침투로 만든 선제골에 수비를 완벽히 제치고 꽂아넣은 쐐기골까지 득점 선두 주민규를 2골 차로 따라붙으면서 전북을 3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강인과 함께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을 이끄는 등 촉망받던 인재였지만 부상과 부진이 겹치며 존재감이 없던 프로 무대. 전진우는 3년 전 이름까지 바꾸는 절박함으로 제2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계속 다치고 안 풀리다 보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이제 권유가 좀 제일 컸고요. 더 나아간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유소년 시절부터 뛰었던 수원을 떠나 지난해 전북으로 팀을 옮기며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었지만 더 과감해지라는 포획 감독의 주문에 숨겨진 득점 본능도 폭발했고 이젠 골 세리머니까지 욕심낼 정도로 여유도 생겼습니다. 세리머니가 너무 밋밋하다. 그게 뭐냐. 좀 재밌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면 조금이라도 더 K리그에 흥행이 되지 않을까. 전진우는 이제 청소년 대표팀 이후 2년이 없던 태극마크도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전진우가 새긴 대한민국 유니폼을 입은 적은 없거든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제 등에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날이 오기를 빨리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어제 지나간 비구름 뒤로 오늘은 청명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군포 철쭉축제의 모습인데요. 청정기류가 유입되면서 맑고 깨끗한 하늘이 펼쳐졌고요. 이 분홍빛 철쭉이 활짝 피어 봄의 절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기온이 다시 올라서 다소 덥게도 느껴졌습니다. 경기도 우왕시가 26.8도까지 올라 가장 더웠고요. 서울 노원구도 24.4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동풍이 닿는 동해안 지방은 비교적 선선했는데요. 속초의 기온이 12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약간 낮아지면서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0도, 광주 21도로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출근길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와 대구 12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 21도가 예상됩니다. 올해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고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